더 이상 확률도 의미 없다. 15일간 프리미어리그 5경기를 무패로 끝마쳤습니다. 3승 2무, 승점 11점 획득. 이 과정에서 우승 경쟁팀인 아스날은 1승 1무 1패, 승점 4점 획득. 리버풀이 뉴캐슬 상대로 승리를 거두는 동안 아스날은 노팅엄 원정에서 0대0 무승부를 기록하게 되면서 승점 차이는 무려 13점까지 늘어났습니다. 리버풀이 리그컵 일정으로 인해 한 경기 더 많이 치른 상황에서 아스날이 다음 경기를 승리한다는 가정하에 10점 차. 리그 10경기만을 남겨둔 상황에서 뒤집을 수 있는 수준의 차이는 아닙니다. 물론 산술적으로 는 가능하겠지만 지금까지 리그 1패를 당한 팀이 거의 4패를 기록해야만 뒤집힐 가능성이 생깁니다. 감독과 코치, 선수들은 끝까지 집중하며 경기에 임하겠지만 팬들은 선수들의 우승 가능성을 믿고 과거의 안 좋은 기억을 잊은 채 무조건적인 지지를 하면서 우승 레이스를 함께 즐기는 게 가장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제 거의 다 왔습니다. 오늘은 가볍게 뉴캐슬전 리뷰를 하면서 여러 기록들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리그 20승 선점, 재미있는 기록들이 가득 쏟아진 경기였습니다. 첫 번째, 프리미어리그 24경기 연속 무패 17승 7무 달성. 리그 4라운드 노팅엄 포레스트와의 경기에서 1대0 패배한 뒤로 단 한 번의 패배도 없습니다. 뭔가 엄청 강한 느낌은 아니지만 리그에서 패배한다는 느낌 자체가 없거든요. 맞습니다. 이는 리버풀 역사상 세 번째로 긴 무패 행진입니다. 1위는 19-20 시즌 리그 44경기 연속 무패, 2위는 87-88 시즌 리그 31경기 연속 무패, 3위는 24-25 시즌 리그 24경기 연속 무패, 1위는 위르겐 클롭이 30년 만에 리그 우승을 이끌어냈고 2위는 케니 달글리시가 리그 우승을 이끌어냈습니다. 참고로 87-88 시즌으로부터 2년 뒤 89-90 시즌 리그 우승을 달성하고 나서 다음 우승까지 무려 30년, 위에 나온 19-20 시즌이 되어서야 위르겐 클롭이 리그 무관 잔혹사를 끝내주었습니다. 정말 긴 세월이죠. 그리고는 이제 3위 아르네 슬롯이 위르겐 클롭의 후임으로 리그 24경기 무패 행진, 당당히 리그 선두 자리를 지켜내고 있습니다. 남은 10경기에서도 패배하지 않고 다음 시즌까지 넘겨주었으면 합니다. 지금의 기록들을 보다 보니까 18-19 시즌에도 굉장히 잘했었는데 이 생각이 들어서 당시의 기록을 찾아봤습니다. 그런데 보니까 딱 21라운드 일정 가운데의 맨시티 경기에서 한 번 져서 온갖 무패 기록들이 끊긴 것 같더라고요. 저 경기를 이기거나 무승부 기록했다. 리버풀 리그 우승은 당연하고 무패 기록이 얼마나 길게 이어졌을지 모르겠습니다. 참고로 프리미어리그 연속 무패 기록 1위는 49경기 무패, 2003년 5월 7일에서부터 2004년 10월까지 패배하지 않았던 벵거의 아스날이 가지고 있습니다. 아마 리버풀이 18-19 시즌 맨시티에게 패배하지 않았더라면 이 기록도 깼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 프리미어리그 단일 시즌 최다 도움 역대 2위 모하메드 살라. 뉴캐슬전에서 다시 한번 도움을 기록하며 리그 17도움, 프리미어리그 역사상 17도움 이상을 기록한 선수는 단 3명입니다. 02-03 시즌 티에리 앙리의 20도움, 19-20 시즌 케빈 데브라이너의 17도움, 24-25 시즌 모하메드 살라의 17도움. 아직 살라는 리그 10경기를 남겨두었기 때문에 향후 앙리의 기록을 깰 수 있을지가 관건이겠죠. 유럽 5대 리그 전임 미답의 기록 30-20을 목표로 하는 모하메드 살라는 앞으로 10경기 5골과 3개의 도움만 기록한다면 이 일을 달성할 수 있게 됩니다. 현재 28경기 25골과 17개의 도움, 거의 근접했습니다. 추가로 프리미어리그 28경기에서 42개의 공격 포인트를 기록하면서 17-18 시즌 36경기 42개의 공격 포인트와 동률을 이루게 되었습니다. 발롱도르를 노리는 시즌이다 보니 프리미어리그 전경기 출전을 목표로 하게 될 텐데 향후 공격 포인트 50개를 뚫어낼 수 있을지 그 여부도 대단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이 공격 포인트 관련 프리미어리그 역대 기록이 굉장히 흥미로운데요. 1위는 시어러 47개, 2위는 앤디 콜 47개, 3위는 앙리 44개, 4위 홀란드 44개, 5위 수아레즈 43개, 6위 살라 42개, 7위 살라 이번 시즌 42개. 앞으로 6개만 더 기록하면 프리미어리그 출범 이후 최다 공격 포인트도 뚫습니다. 참고로 1, 2위는 프리미어리그 42경기 때의 기록이라서 모하메드 살라가 공격 포인트 50개를 채워버리면서 1위로 등극한다? 리그 30-20과 함께 절대 깰 수 없는 수준의 기록으로 남지 않을까 싶습니다. 욕심 같아서는 살라가 홀란드의 득점 기록도 건드려 주었으면 하는데 해트트릭이라든가 몰아서 넣는 데 있어서 능한 선수는 아니다 보니 득점보다는 30-20만 돌파했으면 하네요. 앞으로 지금의 기록들을 깰 수 있을지 카운팅하면서 보면 더 재미있을 것 같습니다. 이제는 경기 내용으로 넘어갑시다. 소보슬라이, 뉴캐슬전 공식 MOM 소보슬라이가 받았습니다. 소보슬라이가 누군지 어떤 강점을 지니고 있는지 알고 싶다? 오늘 경기에서의 세부 기록을 보면 파악할 수 있습니다. 89%의 패스 성공률, 찬스 메이킹 2회, 득점, 그라운드 경합 80% 승률, 태클 100% 승률, 6번
번 성공. 올라운더라는 말이 어떤 의미인지 여기서 알 수 있을 겁니다. 경합이라는 단어를 두고 강점을 지니고 있다는 말은 바로 소보슬라이에게 완벽히 어울리는 말입니다. 시즌 초반에는 직접적으로 수치상으로 표기되지 않았으나 언론과 팬들이 퍼포먼스에 대해 만족하고 있냐는 질문을 하자 이런 말을 했었죠. 저는 더 나아질 수 있기 때문에 만족하지 않습니다. 감독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더 많은 골을 넣고 더 많은 도움을 기록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팀을 위해 희생적인 플레이를 하고 있고 그것이 저에게는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만약 우리가 리그 선두를 유지하고 있는데 제가 골을 하나도 넣지 못한다 해도 괜찮습니다. 이 마인드가 지금도 이어지고 있죠. 다음 질문에 대한 답도 보겠습니다. 팀을 위해 더티잡을 해야 한다는 것을 알았을 때의 기분이 어땠는지 질문을 받았습니다. 지난 시즌에도 같은 역할을 했기 때문에 이번 시즌에 새롭게 받아들인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저는 언제나 팀을 위해 희생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목표를 이룰 때까지 그리고 리그 선두를 유지하는 한 제가 득점을 하지 못하더라도 상관없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팀의 성과입니다. 팬들이 추구하는, 감독이 추구하는 축구 선수의 표본입니다. 팀 스포츠인 축구에서 개인의 성과를 우선시하는 것보다 팀의 성과를 위해 자신이 희생적인 일을 하더라도 아무런 문제가 없다. 스포트라이트를 받을 수 있는 공격 포인트 관련해서 개선은 해야겠지만 자신이 희생을 하여 다른 선수들의 화려한 모습들이 나오고 리버풀이 우승 타이틀을 거머쥘 수 있다면 기꺼이 희생할 것이다. 이게 소보슬라이입니다. 뉴캐슬전에서 어떤 능력들을 보여주었고 시즌 초에서부터 어떤 마음가짐을 가지고 임했는지 알 수 있죠. 이러한 마음가짐이 직접적으로 팀에 얼마나 중요한지 가볍게 그래프를 통해 봅시다. 지금의 그래프는 선수들의 고강도 스프린트와 선수단 활용과 관련된 내용입니다. 여기서 확인할 수 있는 포인트는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 리그 상위권 팀들의 고강도 스프린트 거리는 얼마나 되는가. 일반적으로 볼 점유율이 높고 경기 통제권을 가진 채 지배하는 팀들, 아스날, 맨시티, 리버풀과 같은 유형들은 고강도 스프린트 거리 수치에서 상위권에 올라가기가 어렵습니다. 당연하게도 지배하는 경기에서 앞뒤로 스프린트하는 횟수나 거리가 줄어들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리버풀은 맨시티, 아스날보다 더 높은 위치에 있죠. 상대 경기 스타일에 맞춰 유연하게 반응하는 아르네 슬롯에게 있어 기본적으로 많이 뛸 수 있는 선수단을 보유하고 있는 것은 대단한 축복입니다. 많은 분들이 알다시피 이는 위르겐 클롭 아래에서 훈련된 선수들의 특성이자 성과라고 볼 수 있죠. 리버풀이 단기간에 무너지지 않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추가로 조금 더 보자면 노팅엄의 경우 리그 상위권이지만 팀 특성 자체가 선수비 후역습에서도 압박 강도를 낮추는 형태라서 지금과 같이 고강도 스프린트 측면에서 리그 꼴찌에 있는 것입니다. 반대로 토트넘의 경우 리그 하위권이지만 팀 특성 자체가 하이프레싱, 맨투맨 압박을 기반으로 수비 라인이 정말 높은 팀이다 보니 압도적으로 고강도 스프린트 측면에서 리그 1위에 있습니다. 당연히 이러한 수치들은 극에 치닫는 게 좋은 게 아니며 적절한 밸런스를 통해 시즌을 운영하는 편이 성과에서도 좋게 나타납니다. 두 번째, 고강도 스프린트와 선수단 활용 간의 상관관계가 있는가. 하지만 아이러니하게도 리버풀은 고강도 스프린트 빈도가 작고 거리가 길지만 스쿼드에서 비교적 제한적인 숫자만을 활용하고 있습니다. 아스날, 뉴캐슬과 함께 24명의 선수만을 활용하고 있죠. 그럼에도 부상자가 적고 고강도 스프린트 거리가 길다는 것은 로테이션을 통해 선수 개개인 특별 관리가 잘 이루어지고 있다는 의미이며 특정 선수들은 그냥 기계와 같은 수준의 체력 수준을 보이고 있다 말할 수 있습니다. 당연히 위르겐 클롭이 선점해둔 선수들의 특성이 나타나고 있는 것이고 아르네 슬롯이 이를 극대화시켰다 해석할 수 있습니다. 이를 종합한다면 리버풀 선수단의 피지컬적인 강도, 레벨은 상당히 높다. 그리고 이러한 평가의 중심에 있는 선수가 바로 소보슬라이다. 선취 득점. 이 장면에서 소보슬라이에 대한 칭찬을 모두 담을 수 있습니다. 현재는 뉴캐슬이 빠르게 역습으로 전환하고 있는 과정입니다. 측면에 있는 머피에게 볼을 전달하고 있죠. 여기서 소보슬라이의 위치를 봅시다. 상대 공격 진영에서 시작됩니다. 오른쪽 윙어인 머피가 치미카스와 1대1 구도에 있고 리버풀 선수들은 빠르게 수비 진영을 구축하고 있습니다. 그라벤베르와 메갈리스터, 두 명의 미드필더와 수비 4명은 모두 복귀했죠. 다음 장면을 봅시다. 위에 그래프에서 보셨다시피 이렇게 빠르게 수비 전환을 하면서 그렇게 위협적인 공간을 내주지는 않았습니다. 이 순간의 소보슬라이 위치를 다시 봅시다. 다른 공격수들과 마찬가지로 페널티 박스 중앙까지 내려와서 이 공간을 방어하고 있습니다. 부지런히 복귀하죠. 머피가 우측에서 크로스를 시도합니다. 그 볼이 끊겨서 이렇게 메갈리스터에게 전달됩니다. 여기서부터 소보슬라이의 증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리버풀도 뉴캐슬과 마찬가지로 공수 전환에서의 강점을 지닌 만큼 디아스는 수비 복귀를 하자마자 전방으로 스프린트를 합니다. 다음 장면을 보시죠. 메갈리스터가 치고 나오는 과정에서의 포지셔닝을 봅시다. 최전방에는 깊숙이 내려오지 않았던 살라, 조타가 우측과 중앙에 위치하고 디아스, 소보슬라이, 그라벤베르는 다시 반대편으로 스프린트를 합니다. 이 스프린트들이 정말 소중합니다. 디아스가 좌측에서 넓게 뛰면서 수비 간격을 넓혀주고 소보슬라이가 중앙으로 복귀하며 마크맨 한 명을 가져가주고 그렇게 되면 그라벤베르는 마크맨 없이 중간에서 패스 연결고리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이런 부분이 아르네 슬롯이 원하는 요소들이죠. 현재 그라벤베르가 마크맨이 없는 상황에서 볼을 받는 게 가장 좋긴 하지만 메갈리스터는 조타를 향해 패스를 줍니다. 조타가 볼을 받고 측면으로 빠지면서 디아스에게 전달하는 상황입니다. 여기서도 소보슬라이는 조타가 측면으로 빠져주자 그 공간을 채우면서 중앙으로
깊숙이 스프린트하고 있습니다. 이게 얼마나 디테일적으로 중요하냐면 현재 뉴캐슬의 수비 라인에서 센터백 2명 셰어와 버니 좌측에 있습니다. 풀백이 복귀하는 과정에서 센터백이 지금과 같이 좌측에 같이 위치하게 되면서 소보슬라이가 미드필더 한 명을 가운데로 끌고 가기 때문에 센터백이 본 포지션으로 회복을 할 수가 없습니다. 다음 장면을 보면 이게 무엇을 의미하는지 알 수 있습니다. 디아스가 볼을 받고 박스로 좁히는 상황에서 뉴캐슬의 포지셔닝을 봅시다. 센터백 둘이 여전히 좌측에 있습니다. 그러면서 본래 채워야 하는 이 공간에 8번 토날리가 들어가게 되는데 이게 문제입니다. 원래 센터백이 자신의 자리로 복귀했다면 1차 공간 방어는 센터백이 하고 2차적인 대인 수비는 8번 토날리가 소보슬라이에게 해야 합니다. 그런데 토날리가 센터백 공간을 커버하기 위해서 공간 방어를 하게 되면 소보슬라이의 다음 동작을 견제할 여분의 수비수가 없게 됩니다. 풀백도 디아스를 견제하기 위해 좌측으로 가게 되면서 모두가 좌측에 집중되고 있기 때문이죠. 다음 장면 봅시다. 이렇게 지금과 같이 소보슬라이가 한 칸 뒤로 빠져버리는 겁니다. 잘 생각해보시면 됩니다. 본래 9번이 수비수 최종 라인을 잡아주고 그 움직임으로 하여금 발생된 공간을 미드필더들이 가져가는 것입니다. 지금 8번 토날리를 최종 수비 라인에 밀어 넣어버리니까 소보슬라이를 견제할 수가 없습니다. 살라나 소보슬라이는 이를 잘 인지하고 있었고 디아스의 컷백 크로스를 미리 준비하고 있던 것이죠. 뉴캐슬 선수들의 포지셔닝을 봅시다. 센터백 둘은 이렇게 갈라져 있고 그 사이에 풀백, 미드필더가 위치하고 있습니다. 결국 채워야 하는 공간이기에 미드필더가 들어가게 된 것이고 그러면 득점을 허용한 다음에 너가 소보슬라이 마크해야지 왜 여기 들어와 있냐 이렇게 말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소보슬라이의 움직임 디테일을 다시 전체로 봅시다. 첫 번째, 부지런한 수비 복귀, 리버풀 페널티 박스 중앙 보호. 두 번째, 공수 전환에서 부지런한 스프린트. 세 번째, 9번이 빠진 공간을 영리하게 들어가며 수비 라인 혼선. 네 번째, 미드필더를 밀어넣고 컷백 크로스를 받기 위한 영리한 움직임. 어마어마한 축구 이해력을 가지고 있는 동시에 하드웨어도 대단한 선수입니다. 결론, 길게 말할 것도 없습니다. 리버풀은 우승 9분 응선을 넘어섰고 다음 스텝인 리그컵, 챔피언스 리그를 향해 정진할 것입니다. 다가올 파리 생제르맹전에서도 좋은 모습을 보였으면 합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그럼 안녕.